네,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정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과 관련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1949년 6월 18일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주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등록 기준지는 어떻게 됩니까? 공소장에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네, 진술하신 대로 조사에 남기겠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네, 주거지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절차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들이 재판에 관여해서 사실인정 및 형량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 국민참여자표를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출석하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예, 특별검사부 김형수. 차장검사 김정국. 네, 검사 윤기선. 조현일, 최형욱, 박지향 검사 나왔습니다. 네. 변호인은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빈 해광의 이완희, 손철, 고배민, 김도엽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요지 진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기소요지 진술하시겠습니다. 예, 특별검사부 김형수입니다. 검찰은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해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의 내란 범행 가담 행위에 대해 수사하여 2025년 8월 29일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자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직한 사람으로 윤석열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며 국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들 앞에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반대해보려 했다.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범행에 대해 그 명을 받들어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순히 피고인이 당시 국무총리로서 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냐,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그동안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의 사후부서를 작출하는 등 여러 일련의 적극적인 방조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계엄 관련 지시 문건 등을 파쇄하고 사후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하였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파괴되었고, 생명,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당 기간 그 진상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네, 말씀하시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인데, 공소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 잠깐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의미나 검찰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이곳에서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사항들이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지, 마치 증거가 다 있고 그것이 밝혀진 걸 전제로 지금 의견을 밝히면서 그걸 공소사실이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많은 그 언론이 취재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그 검찰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장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기해서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에 부합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이의로 제기합니다. 네. 특검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피고인의 지위, 그리고 피고인의 헌법상 책무, 그리고 개괄적인 피고인의 방조 등 범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특검 수사팀의 담당 검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최대한 요약해서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요지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1.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1970년 6월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04년 2월경 국무조정실장, 2005년 3월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4월경 제38대 국무총리로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직하였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우리 헌법 계엄법에 의할 때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24년경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경력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 등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약 1,600명과 경찰관 약 3,700명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3. 내란 우두머리 방조. 1.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지휘와 역할.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국정통할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독단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할 권한, 대통령의 모든 국정행위 문서에 부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그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등 그 권한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국정행위를 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며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2. 피고인의 공직 경력에 기반한 상황인식.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몇 차례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권력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상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회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등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 범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내란 방조 결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 부속실장 강희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와 있던 김용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안에는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등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피고인 이상민 장관 등에게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특별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의 전모를 인지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우리 헌법상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통한 내란 방조행위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11명인데 당시 대통령실에는 피고인 등 김용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등 7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있는 상태로 4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실 직원을 통해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용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영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의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의사 정족수의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며 피고인과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22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22시 16분경 국무위원 11명이 모이게 되자 윤석열은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아무런 심의나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해주셔야겠습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수긍하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부서하도록 설득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어 주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방조 행위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다시 한번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강조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인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약 16분간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방안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논의를 거친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24시경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는 등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등 내란 방조 행위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면서 당시 여당 대표인 추경호 대표에게 전화하여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01시경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조정실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가 되었냐 등을 물으며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을 통한 내란 방조행입니다. 한편 2024년 12월 4일 01시 2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님 밖에 없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위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지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면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어야 하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지연시켜 위법한 내란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의 연락을 받고서야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에는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건의하였고, 송미령 장관의 출석을 직접 독촉하였으며 계엄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이상민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국회 통고 절차 등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강희구 부속실장, 김영현 장관과 순차 공모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사실은 201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사전에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부속실에 보관함으로써 행사하였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입니다. 그런데 이후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고인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알려지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24년 12월 8일경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연락하여 위 문서 작성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이를 파쇄할 것을 제안하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영서류를 임의로 파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증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2월 20일경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인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헌법 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 위증죄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변호인께서 의견 주술하시겠습니다. 검찰에서 공소사실 낭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위증 관련해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위증했다라는 것만 피고인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네, 부인하는 부분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인 사유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추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과 계엄 선포 중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검찰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거나 아니면 그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반박하며 저희들의 부인하는 의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 대통령 기록물인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폐기했다는 것으로 인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반 공영서류 손상 모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그러한 것이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강의구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지금 기소사실과 다른 어떤 저희들의 행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위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증도 고의를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아직 기록을 네.
저희가 증거 기록을 확보한 것이 39건인데 네. 그것을 다 검토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법정에서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일단 위증도 다투는 것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고의를 다투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증 관련해서는 고의를 다투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 법률 평가 등을 다 다투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구체적인 의견은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다음 그 공판에서 네. 다시 한번 좀 네. 더 전체적으로 다 모든 걸 자세하게 밝히지 못하겠지만 네. 저희들이 오늘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의 의견을 자세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이 지금 10월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제출해 주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변호인 측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위증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자백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고의를 부인한다, 고의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증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를 부인한다는 취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네, 말씀. 위증이라고 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증언이고,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사실 중에서 첫 번째 그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변소의 요지입니다. 네, 뭐 질문하신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절차에 앞서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저희가 준비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더라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방조범은 이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주장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저희 증거 기록에는 일단 그 정범과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부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중복된 증인 신청 가급적 피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 정범 재판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 정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 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뭐 변호인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몇 가지 더 특검 쪽에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모두 진술 과정에서 뭐 사실상 확인이 되긴 하는데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조 행위는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자기에 의할 수도 있고 부자기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조 행위는 부자기에 의한 방조하고 자기에 의한 방조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예, 본건의 경우는 자기에 의한 방조와 부자기에 의한 방조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 전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을 건의하고 송미령의 출석을 독촉하였으며 계엄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여당 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 국회 통고 등 절차를 보완하려고 한 행동, 이런 것들은 자기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무가 있었다는 등 그 공소사실 요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분들은 부작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부작위한 방조가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결과 발생을 막아야 될 어떤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모두 진술에서 대부분 나왔던 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기소를 한 게 맞습니까? 네, 별도의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 자체는 방조 행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범죄로 기소한 것이다. 네,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근데 그 해당 부분을 보시면 그 기재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의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 전에 시점 일부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명확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별제인데 이 공소 사실 간에 그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관을 작출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절차를 보완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하자 사후에 그 대통령 부속실장과 다시 그 공모하여 사후에 문서를 작출하였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공소사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면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렇게 이제 공소사실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행사와 관련해서 보관 행위를 행사라고 이렇게 기소하시는 겁니까? 네,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행사란 그 허위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행사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그 문서에 신용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이해관계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죄는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런 입장에서 등기부나 기타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도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증거조사 전으로 뭐 관련 증거나 진술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보관 관리해야 하는 부속실장이 이 사건 문서를 공적인 장소인 대통령실에 그 보관한 행위는 그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측 입장입니다. 예, 지금 증거 조사전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 사실에 기초해서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행사라고 하려면 이제 그 문서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걸 행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는 열람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열람 상태에 두면 그걸 행사라고 일단 판례가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 선포문을 보관하는 게 이게 뭐 문서 용법에 따른 사용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관련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이제 내란과 관련된 방조 행위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공범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운 판례 등에 비춰보면 이제 그 공범의 범위에 따라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공범으로 보고 주장 입증하실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입장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란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범위까지 내부자로 볼 것인지 외부자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의견서를 통해서 좀 더 정치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고인 측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사항은 이제 기록을 다 확인 안 하신 걸로 보여서 뭐 답변이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상황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먼저 변호인께 여쭤봅니다. 이 사건 이제 방조 행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정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혹시 뭐 내란 정범 행위에 대해서 다투시는 입장이신지 어떠신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범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다투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툰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은 이제 민사소송과 달라서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일단 소송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해서 진행할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예. 특별히 뭐 밝힐 입장이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에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피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2024년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그냥 12.3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가까운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신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저는 뭐 특별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인과 상의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증거 신청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네, 증거 신청하시겠습니다.
네, 증거 목록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거죠. 네. 네, 어떻습니까? 변호인께서 의견 진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지금 기록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어서 이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증거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일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도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신청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준비 절차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으로 각 기일마다 진행할 부분을 특정해서 변호인 측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CCTV 조사와 관련해서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검 측과 변호인 측에서 여러 서면을 내셨는데 특검 측에서는 9월 9일자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내셨고요. 9월 26일자도 마찬가지로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그리고 오늘 날짜로 제1회 공판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은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9월 9일자 성명준비명령 의견서에서는 그 심리 순서와 관련돼서 그 공소사실 기재된 순서대로 어떤 논리적 흐름이나 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공소사실 순서대로 심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열람 등사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명준비명령 9월 26일자 의견서 관련해서는 1회 공판기일에 당초 그 CCTV 증거조사 그리고 추후 그 증인신문 신청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자로 제출하신 의견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초 오늘 그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아직 그 피고인 측에서 증거 의견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중요한 증거이고,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의 하나가 CCTV 증거 조사라서 그 증거 조사 CCTV부터 증거 조사를 하기로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CCTV 관련해서 이 문제가 CCTV가 지금 그 촬영 장소가 그 군사상 상급 비밀 지역으로 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항이 높은 이 재판에 있어서 그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 재판 비공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요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지금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조사에 있어서도 요 CCTV를 제시하면서 기업 환기용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한 그 조태열 전 장관이 불출석하게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의견서를 제출한 대로 가급적 차회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이후에 증인신문 등을 할 때 요 CCTV 영상을 활용하면서 증인신문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특검 측 의견입니다. 네. 그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CCTV가 이제 군사 기밀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기일에 기밀 해제 후에 공개 절차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아직 그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본사안의 뭐 국민적 관심도나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 진행을 해보고 재판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여러 가지 주장 입장은 특검 쪽에서 정할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재판 지연 때문에 이게 그럽니다. 이게 뭐 필요하시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언제 가능한지를 정해 주셔야 그게 이제 다른 절차 등과 관련해서 일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말씀드린
최소한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오늘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 연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다음 기일에는 CCTV 증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CTV 부분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하기 전에 이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에서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밀 해제해서 공개해서 진행하길 원하시는 입장이시라 의견은 뭐 다음 기일에 말씀하셔도 되고 증거 의견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고 CCTV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서 뭐 특검에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진행을 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는 9월 12일자로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 내셨고요. 9월 29일자로 중계 관련해서 의견서 내셨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냈던 의견서는 결국 법정 공개나 방송에 의한 공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재판부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CCTV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뭐 의견이 있으면 밝히겠습니다만은 아까 검사님 말씀하시기를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이 사건 CCTV를 비밀인가 해제를 해서 법정에서 공개된 재판에서 현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사건 형사 재판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은 전해드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피고인 본인 내지는 변호인조차도 제대로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국가 3급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법정에서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개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공개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우려했던 바대로 이것을 다분히 어떤 국민적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여론 재판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충분히 제시를 해서 기억 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제하려고 하는 측면은 한편으로는 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고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증거 목록에 따라서 특검에서 증거 신청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오늘 오후에는 원래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날짜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유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원래 조태열 증인이 소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증인의 가족과 관련해서 가족이 지금 중대한 질병과 관련해서 진료 및 검사 및 진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진단서 내용 등을 확인해 봤는데 확인해 봤고 사유서 끝에는 이제 10월 20일 이후에는 소환하면 출석을 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되어 있던 진단, 진료 등과 관련해서 겹쳐서 본인이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10월 20일 이후로는 출석하겠다고 하는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고 소명 자료도 다 첨부해서 제출한 것이고 그 내용을 봐서도 불출석 사유로 흑암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증인신문 절차는 진행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하면 이제 10월 20일 이후로 소환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제가 특검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증거 조사 등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관련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셔야 그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이제 기록을 검토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9월 26일자 의견서에 이제 여러 가지 수정 조사라든지 정의 신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의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기일에서 이걸 기한 내에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재판을 더 하거나 아니면 정의신문이나 증거조사를 핵심 부분에 한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특검 쪽에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기일 안에 가능한지, 근데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주신문 말고도 반대신문도 해야 되고요.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기일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 재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부 증거 신청을 좀 핵심 부분에 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증인이 안 나와버리면 이제 공전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증인을 좀 빡빡하더라도 이제 여러 명을 신청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기존대로 유지하실 거면 뭐 재판을 길이 더 필요하다든지 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신청하신 증인들도 아마 좀 많이 추려서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입장이면 재판기를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검토 중인데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의견을 좀 더 해주시면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절차적으로 뭐 이해하실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제가 들어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말씀하시죠. 올리면 그 기일을 지금 매주 월요일로 해서 하루 종일 잡아 주셨는데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도 다른 뭐 이 사건이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월요일 기일을 잡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일을 한 넉 달을 잡아놓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일이 재판님 잡아주시는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오후 2시에 증인신문 기일이 중복되는 기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 기일 정도의 오후 정도는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변호인단이 구성이 여럿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가서 증인신문을 해야 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저희가 나몰라라 하고서 그 불출석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 제가 반영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상황은 전부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존 기일뿐만 아니라 추가 기일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가 기일을 잡으시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제 10월 20일 오후 2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하루 종일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 10월 20일 오후 2시 이후부터의 재판만 빼주시고 그것을 다음번 기일을 더 잡는 데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자료까지 해서 한번 그렇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상 아마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기일만으로는 그 기일 내 진행이 완료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뭐 추가 기일을 정하는 대신에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뭐 반영하는 방향으로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검 쪽에서도 좀 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말씀하시면 양쪽 사정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CCTV와 정인신문은 오늘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진행할 내용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절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뭐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 기일은 10월 13일 10시입니다. 10시인데 이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진행할지 좀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인을 한 명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 정인을 같이 지정해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죠. 특검성 어떻습니까? 네, 다음 기일에는 그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아직 그 증거 의견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증 조사부터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든지 증인신문 조서,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 회의록, 국무회의 관련 그 예산결산특별회의 회의록 등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오늘 저번 그 9월 26일자 의견서에 밝힌 대로 김영호 장관 그리고 그 최상 장관에 대한 그 증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공전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출석 가능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그 서면으로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재판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기록을 보셔야 돼서 예. 반대 신문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는 것이 좀 어려우시다는 뜻이신가요? 지금 말씀대로 CCTV 조사와 서증 조사를 먼저 하신다 그러면 그 길에 진행하시면서 증인을 어떤 순서로 해주실지를 갖다가 신청하시는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 순서들에 맞추어서 증인신문,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기일 오전에는 CCTV와 말씀하신 서정 조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정인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누굴 부를지를 이제 특정을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락을 해보시고 출석을 확인하셔야겠다는 입장이신데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 좀 변호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뭐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시고 변호인께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른 김영호 장관과 송미령 장관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인데 네네. 그 출석 여부를 좀 명확해서 조속히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김영호, 송미령을 증인 채택하고요. 다음 재판 기일에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차 소환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시, 4시 이렇게 시차 소환 어떻습니까?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시에 누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김영호 장관을 2시에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를 다음 기일 2시에, 송미령을 4시에 이렇게 예. 신청하시겠습니까?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출석이 문제가 되면 미리 확인해 보시고 변호인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10월 13일 오전에는 CCTV 조사와 방금 말씀하신 서정 조사를 진행하고요. 오후 2시, 4시는 각 정인 한 명씩을 불러서 정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주신문 시간은 4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인당 45분 있고 반대 신문도 같은 시간을 확보해드리고 뭐 진행에 따라서 조금 더 하시는 거는 뭐 의견을 듣고 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씩만 배정해 주시면. 반대 신문 1시간씩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는 아마 지금 예정 시간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시에 한 명, 4시에 한 명 이렇게 소환해서 진행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네, 서면으로 필요하신 경우는 서면으로 추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그럼 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네, 진행을 합니다.